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문학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생님한테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다른 화면을 창을 열어서 그거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능동적으로 다른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는 점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 들을 때 지루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도 찾아보고 또 그 다음에 필기 같은 것도 해가면서 수업을 좀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잠을 좀 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밖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예, 그 4월 말 5월 이때가 여러분들이 학교 나왔을 때는 진짜로 졸음이 막 쏟아지는 시기거든요. 아마 집에 있는 여러분들도 집이다 보니까 더더욱 잠이 막 쏟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잠을 깰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좀 찾아서 잠을 깨가면서 수업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나갈 부분은요, 교과서로는 33쪽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제일 처음으로 소설 작품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소설이다 보니까 조금 길이가, 물론 작품 전체가 다 실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길이가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봤던 것들은 시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끝나는 작품들을 봤잖아요. 그에 반해 소설은 좀 길이도 있고 그 다음 교과서에 작품 전체가 실리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분만 보면 내용 이해가 좀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오늘 수업을 듣기 전이 됐건 아니면 들은 다음이 됐건 요 소설을 한 번쯤은 찾아서 읽어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근데 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굉장히 지루하면서도 좀 어려운 작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 읽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 요 정도만큼은 좀 수업 듣기 전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아마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수업 듣기 전에 선생님 전 책을 안 읽었는데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제공하는 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나서 책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또 한번 이 녹화되어 있는 수업을 들으면 아마 그냥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때랑은 다르게 훨씬 더 수업 내용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좀 충실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 33쪽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일단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구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구보. 자, 구보라는 게 사람 이름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평범한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은 소설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네요. 소설가 구보씨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일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일. 일일. 말 그대로 하루입니다. 하루. 그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도대체 소설가인 구보씨는 하루 동안 뭘 했다는 건가? 그 다음에 그것이 소설로 만들어질 정도로 소설가인 구보 씨는 굉장한 경험을 했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박태원 씨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위를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다면, 자, 이 작품은 작가인 박태원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 요 자전적이다라는 말, 자전적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이야기를 썼다는 뜻입니다. 즉, 이 작품은 소설이긴 하지만 완전히 허구의 이야기는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소설로 각색해서 썼다. 소설로 만들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발표 직후에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그럼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이 작품은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다. 즉 기존하고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쓰여진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주목받았던 작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작품의 주인공은 당연히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구보씨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주인공이 구보예요. 주인공이 구보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배웠죠. 이 작품은 작가의 뭐라고요? 스스로의 이야기를 썼다. 그럼 구보가 주인공인데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작가인 박태원과 구보라는 사람은 서로 뭐한 인물이다? 서로 같은 인물이다 라는 뜻이죠. 동일 인물입니다. 이 작가인 박태원의 호가 구보예요. 호라고 알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 구보가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며칠 동안 하루 동안 겪었던 이야기. 자, 하루 동안에 겪은 일들과 그 속에서 구보의 의식, 즉 구보의 내면, 즉 구보의 생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성의 일상적인 풍경. 자, 경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경성 하면 좀 약간 경성이 어디지? 일본인가?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이 경성은 서울의 옛날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을 옛날 명칭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소설 작품이 현대에 쓰여진 작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새로운 형식으로 쓴 작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은 어떤 점에서 주목할 만하냐? 바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볼 때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즉, 구보의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뭔가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작품인데 도대체 그 새로운 형식은 뭐며 그것이 내용을 표현하는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학습 목표도 바로 그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게 이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다 배운 뒤에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작품은 무슨 내용을 말하는 작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내용을 이러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로 이러한 표현 방식은 작품의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소설가 구보씨의 1위를 제대로 학습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뒤에 이 소설가 구보씨의 1위를 배운 뒤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몇 가지를 작품을 보기 전에 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볼 것은 뭐냐면요. 박태원이라는 작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이 경성, 옛날 서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작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작가의 작품을 혹시나 본 적이 있는지 이 작가는 소설가 구보씨의 1위 말고도 천변풍경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작가가 어떤 작가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고 나서 영상을 통해서 보고 나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가를 소개하는 간단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작가 박태원.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작가로 꼽히는 박태원은 1910년 유복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한학을 익히고 고전 소설을 접하며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경성 제1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는 고등학교 때 쓴 시 누님이 조선문단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장한다. 이른 나이부터 문학에 강한 의욕을 보이지만 박태원은 학교 수업 방법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호세이 대학 예과에 입학한다. 일본 유학 시절 현대 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게 되고 이때의 경험이 박태원의 문학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박태원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구인회 가입과 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구인회는 정지용, 이상 등의 중견 작가 구인이 만든 문학 친목단체로 박태원은 구인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예술파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정립하기 시작한다. 박태원의 소설은 문체, 기법, 주제 등에 있어서 모더니즘 소설의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작품의 이데올로기보다는 문장 그 자체의 예술성을 중시하고 그의 도시 체험과 일상생활을 소설화하면서 다양한 문학 기법을 실험하고 다채로운 표현 기법을 선보이는 등 강한 실험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여러 작품 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이상이 그린 사파와 함께 연재된 중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호러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소설가 구보가 집을 나서서 서울 거리를 배회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극적 사건 등의 서사성이 약화된 반면 주인공의 유동적인 내면 세계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작품으로 내적 독백 및 시간의 교차 등 여러 기법을 새롭게 다루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박태원은 1930년대 도시 풍속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소설화한 작가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소설가를 포함한 예술가가 처했던 상황과 내면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며 의식적으로 모더니즘을 실천한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자, 작가 소개 잘 보셨나요? 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박태원이라는 작가는 현대 작가라기보다는 약간 근대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연관시켜서 주목해야 될 점은 1930년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1930년대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릴 것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 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건데요. 자,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라고 해서 우리의 문학 완전히 죽어있던 건 아닙니다.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활동하고 있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박태원이라는 작가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구인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고 하는 작품 역시 그러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작가의 어떤 생각, 삶,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서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연관져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금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작품은 1930년대 시대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작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930년대 물론 일제강점기라고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1930년대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하는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1930년대 시대가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는 동영상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EBS 다큐 프라임에 나왔던 부분을 조금 이제 가져다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건데요. 외국인이 그 당시에 1930년대에 근대화가 되고 나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그 당시 30년대 서울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 외국인이 남겨놓은 기록을 토대로 해서 다큐 프라임을 찍은 영상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서 1930년대 우리 서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건물들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 기차 경성역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경성이라 불리는 이곳은 현재는 인구 40만의 현대적 도시다. 넓은 포장도로와 큰 상점들, 은행, 병원 등이 있다. 많은 동양식 건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건 흔치 않다. 지금은 일본 통치하에 있지만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번영하는 왕조였던 코레아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숙소로 가던 길에 스탠베리만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그레타 가르보. 스웨덴 출신인 그녀의 데뷔 무대는 스탠베리만이 근무하던 자연사 박물관과 이웃해 있었죠. 그녀의 영화를 이억만리 타국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게 고국을 떠난 지 13일 만에 그들은 경성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1935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지 4반세기, 사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아서라 이 사람아 참말 딱하군 밤바다 참고. 경성의 대부분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 연애냐 졸업장이냐 연애냐. 주요 한국인 거리는 종로라고 불렸다. 종로는 늘 사람들로 붐볐다. 일본인 지역은 일본 도시의 모습과 똑같았다. 일본 상점들은 혼마치라고 불리는 대로에 모여 있는데 저녁이면 가장 멋진 방식으로 불이 켜졌다. 일본은 이 땅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변화시키고 있는 듯했다. 이곳은 황구단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제천단입니다. (1897년) 고종 황제가 즉위식을 거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일부 조형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1914년 황구단 일부가 헐리고 그곳에 조선 호텔이 세워집니다. 스탠베리만이 머물던 한국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죠. 조선 호텔은 한국에서 가장 큰 최고의 유럽식 호텔이다. 세련되고 매혹적이며 모든 현대적 편의를 갖추고 있다. 음악도 좋고. 민족의 암흑기와 재즈 음악이라. 가여운 식민지 젊은이들의 일탈. 유행 따라 사는 모던걸, 모던보이들은 그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댄스의 대유행 역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모두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자, 영상 한번 보셨죠? 방금 전에 본 것처럼 193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 식민지를 맞이한 다음에 한 30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 눈에서 봤을 때 우리 조선의 모습이 그리고 서울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근대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의 호텔 이런 거, 조선 호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이어서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참고 동영상으로 1930년대 문단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의 영상을 봤던 것처럼 1930년대 시대 상황은 근대식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한 근대식 건물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문학작품들이 근대적인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가 소개에서 봤던 것처럼 박태원 같은 모더니즘 소설가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30년대 시대 상황이 생각보다는 근대적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도 우리가 뭐 모던보이라고 하죠. 근대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서양의 문물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뭔가 좀 더 기존의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그러한 작가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도대체 1930년대의 문단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한편의 참고 동영상으로 1930년대의 문단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조금 또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요. 잘 보시고 30년대에 문단하면은 이 문학가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가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했고 어떠한 생각들을 지니고 살고 있었는지를 좀 간단히 한번 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한국 문학, 특히 이 시기에 등장했던 새로운 문학운동과 연관된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탄생과 연관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30년대라고 하는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본 식민지 상황 속에 한국이 처해져서 있었던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그 식민지 상황이라는 아주 간고한 현실 속에서 한국 문학이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이 만주에서 큰 전쟁을 일으켰고, 나중에 그 전쟁은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 군국주의가 점차 더 고조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 한국에 대한 사상적 탄압과 억압이 점점 더 심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민족이나 사상이나 또는 계급적 어떤 투쟁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집단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모든 문학운동을 전부 다 불가능하게 만든 그런 사상적 탄압이 아주 강화됐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은 외형적으로 억압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조직화된 어떤 단체를 만들 수도 없었고 하니까 작은 소규모의 새로운 그룹들이 등장했습니다. 시인, 작가들이 너댓 명, 7, 8명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작은 문예 동인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소그룹 운동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도 이 1930년대의 특징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중요한 잡지가, 동인지가 시문학이라든지 삼사문학이라든지 단층이라든지 또는 구인회라는 서클에서 만든 뭐 시와 소설 같은 그런 잡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잡지들이 전부 다 이 시기에 새로운 문학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적인 활동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사실은 1930년대에 한국 문단에 등장한 그 작가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전문적으로 일본에서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1910년대, 20년대에 한국에서 작가나 시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예컨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던 이광수나 염상섭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 시인 김소월 같은 경우도 다 1급의 작가이고 시인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혀 문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930년대 소그룹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유명한 대학에서 직접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영문학이나 불란서 문학이나 독일 문학이나 러시아 문학, 그런 외국 문학을 직접 일본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일본 문학을 전공한 작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 문학을 공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서구 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구 문학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서양의 새로운 문학 운동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전문적인 문필가 그룹의 등장이야말로 한국 문학이 1930년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30년대의 문단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걸 전문가분의 이야기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살펴봤는데요. 방금 전에 들은 것처럼 1930년대 문학은 그 기존에 비해서 문학을 전공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된 이 박태원 씨도 여러분이 아까 작가 소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일본 가서 전문적으로 문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것들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학하고는 다른 형태의 문학을 30년대에 쓸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을 처음에 살펴볼 때도 새로운 형식으로 쓰여진 작품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실험적인 방식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930년대의 특징은 문학의 변화가, 다채로운 방식이 시도가 됐던 그런 작품들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도 그 새롭게 추구됐다는 형식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형식을 바탕으로 그 1930년대에 그 소설가 구보 씨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내용적인 측면과의 연결성, 이런 거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위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작품은 굉장히 긴 작품입니다.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쓴 작품이긴 하지만 그 하루 동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겪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아주 일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4쪽 교과서부터 있는 내용, 그 일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 26의 구보는 동경 유학을 하고 돌아왔으나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무명 작가로 무의 도식하며 지내자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그는 정오의 집을 나와 광교 종로를 걷다가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시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신체적 불안감을 느낀다. 동대문행 전차 안에서 과거에 선을 본 여자를 발견한 구보는 그녀를 외면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구보는 다방으로 가 혼자 차를 마시면서 자기에게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활력을 찾기 위해 경성역에 가지만 온정을 찾을 수 없는 냉정한 눈길에 슬픔을 느낀다. 구보는 중학 시절 열등생이었던 동창이 예쁜 여자와 동행인 것을 우연히 보고 물질에 약한 인간의 허영심을 생각한다. 그는 다시 다방에서 사회부 기자인 친구를 만나 돈 때문에 매일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 친구와 술을 마시며 세상 사람들을 모두 정신병자로 간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가난에서 오는 불행에 대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새벽 2시에 종로 내거리. 구보는 이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결혼도 하고 창작도 하리라 다짐하며 집으로 향한다. 네,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구보는 소설가이지만 딱히 뭐 그렇게 크게 뭐 하는 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전차를 타고 하루 종일 이제 경성 지역을 배회하고 다니면서 본 것들, 그리고 거기서 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쓴 작품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34쪽을 보시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 필요한 부분들은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앞부분 줄거리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9번은 26살입니다. 그리고 동경에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아까 우리가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작품의 작가인 박태원도 실제로 동경 유학을 갔다 왔고 이 작품의 구보도 당연히 그래서 동경 유학을 갔다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까지 다녀온 그 당시로 따지면 엘리트인데 하지만 딱히 직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못했어요. 뭐 지금이야 26인데 무슨 벌써 결혼입니까?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 작품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26살이면 결혼이 굉장히 좀 늦은 그런 시기에 시대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가 굉장히 근심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구보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그런데 뭔가 외국까지 갔다 왔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한 굉장히 좀 무기력한 지식인 뭐 뭔가 딱히 뭔가를 하려고 막 의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늙은 어머니가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는데 자, 어머니가 굉장히 근심을 한다. 바꿔 말하면은 구보는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무기력한 삶에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구보가 뭔가 현실의 문제를 조금 생각해보고 현실적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데에는 이 어머니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 조금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구보는. 자, 그래서 구보가 이제 집을 나와요. 뭐 집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밖에 나와서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거리를 막 배회합니다. 그러면서 배회하면서 아까 우리가 애니메이션 줄거리에서 봤던 것처럼 나의 청력과 시력에 좀 문제가 있다 하면서 좀 약간 구보가 몸적으로 병약했나 봐요. 그래서 좀 불안감을 느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구보는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중요한 특징인데요. 여기 보세요. 구보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 부분에 요 세 글자만 크게 글자로 빡 찍어놨죠. 마치 소설 안에 작은 제목인 것처럼 우리가 그걸 소제목이라고 하는데 마치 소제목인 것처럼 앞에 처음 첫 글자를 이렇게 첫 단어를 크게 이렇게 따로 배회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은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소설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실험적인 파격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어절을 소제목처럼 정리하는 방식은요. 누가 봐도 딱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게 딱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분을 글자를 굵고 크게 배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부분에 주목을 딱 집중하게 독자가 주목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참신한 시도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은 그래서 그냥 갑자기 걷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특별한 목적도 없지만 집에 있을 수는 없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걷습니다. 자, 그렇게 그냥 걷다가 다리 곁에 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걷다가 서 있다가 다리 곁에 가서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게 다리 옆에 서 있는 게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봤자 뭐 할 것도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습니다. 자, 특별하게 사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특별히 내가 종로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뭔가 볼 일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소설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은요. 기존의 소설은 굉장히 인과관계가 중요해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에 빠져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소설이 앞뒤 상황이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소설 읽으면서 재밌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앞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보기 때문에 소설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구보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작품 읽으면서 얘는 특별한 목적도 없는데 왜 걷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그냥 걷는데 바른발, 이게 바른발이 오른발입니다. 오른발이 그냥 왼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글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의 앞에 딱 나타나서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딱 마주칠 것 같다는 착각, 즉 부딪힐 것 같은 느낌에 걸음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거죠. 뭐냐? 이렇게 밝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시력, 저주하죠. 그러면서 그의 안경, 그의 근시를 제거하는 데 좀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근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습니까? 맹점도 있어요. 이 맹점은 눈 안에 까맣게 이렇게 맺혀 있는 겁니다. 까맣게. 그러면은 눈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 쓴다고 해서 시력이 더 좋아지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구보는 여기 나오죠. 안과 재래, 안과를 좀 다시 방문해달라 라고 하는 그 우울한 내용의 검사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읽어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 니은다 형태, 한다, 는다, 난다, 이렇게 저주한다, 다 니은다로 끝나고 있죠. 요 니은다의 형태 바로 뭐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소설이에요.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했다가 아닙니다.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한답니다. 지금이요. 지금. 현재.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구보가 지금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표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도 지금 벌어지는 일을 구보에 걷는 이 걸음걸이를 내가 진짜 지금 따라가는 것이냐 느껴지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형 서술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구보는 지금 걸음을 걸으면서 내 시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그와 동시에 걸음을 걷고 있지만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걷는 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죠.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요.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걷는 겁니다. 발길 닿는 대로. 자, 그래서 구보의 시력이 나옵니다. 레프트, 라이트 나오죠. 이게 구보의 시력이에요. 굉장히 좀 이 시력은요, 안 좋은 시력입니다. 자, 구보가 왜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졌는가? 구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죠. 2주일 동안 열병을 앓았습니다. 열을 심하게 앓고 나서 시력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안과 의사한테 갔는데 안과가 그 시야 측정기를, 눈 측정기를 가지고 탁 측정을 해서 그 구보의 눈 위에 있는 무수한 맹점들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구보가 눈이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구보는 뭔가 몸이 약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보는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구보는 자신이 있다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횡단해서 전차.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하철 같은 게 서울에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 지상으로 기차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전선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요. 그 전선에 전기를 공급받아서 지상 위를 다니던 차를 전차라고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1930년대, 40년대 또는 뭐 얼마 전에 했었던 드라마죠. 미스터 선샤인 같은 거. 이런 드라마 보시면 그 전차가 나오는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화신상해로 갔대요. 요 화신상해는요, 굉장히 근대적인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1930년에 한국인이 개설한 최초의 백화점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자, 백화점이라는 공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젊은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식당에 가서 오찬을 즐길 거다, 점심을 먹을 거란 얘기예요. 구보는 그들을 봅니다. 자, 그들을 보면서 구보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자랑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막 비웃고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고쳐먹고는
고쳐먹고는 그들을 축복해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구보는 왜 그들을 축복해주자고 생각을 하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까지 낳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부부로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오히려 서로가 부부간에 그렇게 오랜 기간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짜증내거나 싫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행복함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행복함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젊은 부부의 모습이 구보에게는 뭐 했기 때문에? 부러움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들은 가정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구보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처지예요.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딱히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와서 본 그들 젊은 부부의 모습은 아이도 있고 같이 밥 먹으러 온 행복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보는 처음에는 막 질투가 나고 막 그래서 막 업신여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구보에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보는 약간 뭔가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부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함이 뭔가 거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구보는 생각을 고쳐먹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 이 부분은 구보가 젊은 부인을 보고 나서, 부부를 보고 나서 머릿속에 든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다 구보가 뭐한 부분이냐? 머릿속으로 생각한 부분입니다. 자, 보고 나서 구보가 머릿속에 든 생각인데 보면 알겠지만 그냥 구보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할까 하다가 아이 이러지 모르지 뭐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인과관계라는 게 없어요. 뭔가 원인 결과 관계가 아니라는 거. 보통 우리가 소설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짜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단편적인 의식들, 생각들이 그냥 보여져요. 그래서 아 이런가? 이런가? 그냥 나의 생각이 그냥 쭉 전개됩니다. 이게 또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소설들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전개되는 데 비해서 지금 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구보씨가 말 그대로 아무 특정한 목적 없이 경성의 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면서 그 거리에서 본 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 떠오르는 내 생각들을 그냥 아무 인과관계 없이 그냥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냥 쭉 얘기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그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 오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교에 오는데 운전하고 학교로 오다가 밖에 있는 꽃을 보면서 야 꽃들이 많이 폈네. 4월달은 역시 봄은 좋은 계절이야 하고 쭉 오다가 갑자기 빨간불에 딱 걸려서 선생님이 차를 멈췄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꽃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 빨간불이네. 아 파란불이어야 되는데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아 근데 학교 가면 아침에 뭐 해야 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차를 가지고 쫙 또 밟아서 학교를 가요. 그럼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차가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네. 아, 더 좋은 차로 바꿀까? 지금 선생님이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 그냥 선생님이 밖의 풍경을 보면서 선생님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단편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이런 식으로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소설, 뭔가 앞에 게 원인이 돼서 뒤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하는 그런 촘촘한 짜임새로 있는 소설이 아닌 그냥 주인공이 경성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들, 그 다음에 그 본 뒤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쭉 서술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그 당시에 실험적인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부부, 아이 이런 모습을 보고 구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구보가 이런 생각하는 사이에 승강기가 와서 서고 열리고 닫히고 젊은 내외가 수나미 복동이와 더불어 이 수나미 복동이도요 저기에요. 진짜 이 아이들 이름 구보 모릅니다. 그냥 구보가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저 아이 이름은 수나미, 저 아이 이름 복동이. 그냥 저런 아이들 데리고 갔겠지. 이게 그냥 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보는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이런 생각한 다음에 다시 뭐 하느냐? 밖으로 나와요.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구보에게 있어서
그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나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그러면서 안전지대에 가서, 안전지대는 이제 저기입니다. 그 전차 있죠? 전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말 그대로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곳. 이거 안전지대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보면 노란선 뒤에 서 있으라고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그 노란선 뒤 같은데, 이런 공간, 사람들이 대기하는 공간, 이게 안전지대인데, 자, 거기에 가서 그냥 자기 손을 내려다보면서, 자기 손을 딱 보니까 자기 손에는 뭐가 있느냐? 한 손에는 단장. 이 단장은요, 짧은 막대기, 지팡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공책이 들려있어요. 이게 구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난 짧은 막대기 지팡이 들고, 한 손에는 노트, 공책 들고, 이러고 그냥 경성시내를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점. 그러니까 딱히 구보는 지금 현재 행복한 처지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때 여기서 단장과 공책, 구보가 들고 있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구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자전적 수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보는 바꿔 말하면 노트 들고요. 돌아다니면서 그 노트에다가 그때그때 본 거랑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 있죠. 이거 그냥 쭉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뭐가 되는 거다? 이게 그대로 소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박태원이라는 작가가 소설을 쓰는 창작 기법입니다. 이걸 작가가 뭐라고 불렀냐면요. 고연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고연학이라는 말. 이 고연학이라는 말 뜻이 표현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뜻을 표현하면 그 시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는 소설 방식, 창작 방식. 이게 고연학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가는 내가 그 시대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것이야말로 그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작가는. 그래서 이러한 창작 방식으로 쓴 소설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입니다. 이 작품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전지대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구보는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복한가? 알 수가 없죠. 다만 그들에게 확실한 거 뭐냐? 그들은 분명히 어디만은 가지고 있어요? 갈 곳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보는 현재 목적지도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구보는 그냥 전차가 왔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저 차에 올라가요. 전차에 탑니다. 근데 구보는 목적지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전차를 타야 될 이유도 딱히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타고 있어요. 그럼 여기 나 혼자 목적지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또 혼자 남게 되죠. 그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 또 느껴져요. 그러니까 구보는 참 독특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보세요. 혼자 남아서 느껴지는 외로움, 고달픔 싫어요. 다만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전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딱히 저 사람들처럼 어디를 가야 한다라는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혼자 남기 싫어서 그냥 전차에 뛰어오릅니다. 전차를 타요. 전차를 탑니다. 보세요. 구보와 달리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 하지만 구보는 목적지가 없다는 거. 하지만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 그래서 구보는 결국 전차를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35페이지에 전차 안에서 도대체 구보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부터 이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소설을 조금 읽으신 뒤에 다음 수업부터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꼭 읽고 나서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